당장 나가! 네가 서 있던 자리에서 냄새가 배어나와. 유씨 부인이 마당 한복판에서 연화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고개 숙이고 사라져. 내 울음으로 우리 집 체면을 더럽히지 말고.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키워 내뱉었습니다. 연화는 발끝에 흙이 파고드는 것도 잊은 채 입술을 깨물며 숨을 삼켰습니다. 대문 앞에는 장터에서 돌아오던 이웃들이 멈춰 서 있었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으며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런 여자를 들였으니 집안이 시끄럽지. 중얼거림이 바람처럼 스쳤고 연화의 귀는 그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못했습니다. 문빗장이 덜컹이며 닫히는 소리가 마치 판결처럼 울렸고 꺼져가는 아궁이에서 남은 따뜻한 재 냄새가 마지막 인사처럼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연화가 한 걸음 물러서자 유씨 부인의 치맛자락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도윤이도 속아서 산 거야. 너 같은 사람은 남의 집 문턱을 밟을 자격이 없어. 유씨 부인이 쏘아붙이자 남편 도윤은 대문 기둥 뒤에서 눈을 감은 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연화에게는 가장 차가운 돌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내가 무엇을 잃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를 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선호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름진 손이 잠시 떨리더니 그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연화 발치로 던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하지만 여기서 풀지는 마라. 선호인이 낮게 일렀고 그 한마디에는 꾸짖음도 연민도 아닌 오래된 약속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굽혀 보자기를 주었고 젖은 공기 속에서도 손끝에 전해지는 매끈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낙지 않은 오히려 단단하게 메인 매듭띠가 들어있었고 두 줄로 이어진 실이 어둠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왜 풀지 말라 하십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선호인은 눈을 내리깔고 단호히 끊어 말했습니다. 풀리는 건 네가 아니라 이 집의 거짓이니라. 연화는 매듭띠를 품에 넣고 뒤돌아섰습니다. 마당에서 쏟아지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녀는 그 시선들이 자신을 찢는 대신 자신을 앞으로 밀어내는 바람이 되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궁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쫓겨난 것이 아니라 내 사람됨을 지키기 위해 걸어 나간 것이다. 다음 편에서 연화가 매듭띠를 읽는 법을 알게 되는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비가 잦아든 새벽 연화는 강가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젖은 흙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물새, 울음이 마음속 소란을 잠시 덮어주었습니다. 품속의 매듭띠는 체온을 머금은 듯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서러워 연화는 손끝으로 매듭의 굴곡을 몇 번이고 더듬었습니다. 연화가 몸을 숨긴 곳은 장터 뒤편의 작은 헛간이었습니다. 맷집 냄새와 오래된 나무의 곰팡내가 뒤섞여 있었고 지붕의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바닥의 먼지가 작은 파문처럼 일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숨을 고르며 오늘의 모욕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차분히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집에서 권력을 쥐니는 유씨 부인이었습니다. 살림의 열쇠뿐 아니라 제사와 예법까지 손에 쥐고 집안 사람들의 말끝과 걸음걸이까지 고쳐놓으려 드는 사람이었지요. 선호인은 그 집의 어른이었으나 늘 한 걸음 뒤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고 도윤은 선호인의 외아들로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선호인의 시선이 이상하리만치 오래 머물렀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 그 양반은 요즘도 새벽에 물을 길었느냐? 선호인이 뜬금없이 물었을 때 연화는 그 질문이 단순한 안부가 아니란 것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시지요.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예물 창고였습니다. 마을의 큰 의례를 앞두고 유씨 부인은 연화에게 창고 안의 물품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친절의 온기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손이 빠르다더니 그럼 눈도 빠르겠지. 빠진 게 있으면 내 책임이야. 유씨 부인이 차갑게 일렀고 도유는 그 옆에서 입술만 달싹이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고는 본체 뒤쪽 돌담에 기대어 있는 낮은 건물이었습니다. 문고리에는 오래된 베스가 달려 있었고 빗장에는 어제 바른 듯한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연화는 안에 들어가 향로와 제기, 장부상자, 그리고 가문의 약속을 상징한다는 작은 목패 한 개가 놓인 자리를 확인하고는 유씨 부인이 시킨 대로 목록을 적었습니다. 그날 연화는 창고를 나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쌀뜨물도 받아 와 바닥을 닦아야 냄새가 빠져. 유씨 부인이 명령하자 연화는 대야를 들고 뒤돌아섰고 그 사이 누군가의 발소리가 흙길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물을 길어 돌아왔을 때 창고 문은 안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밖에서 빗장이 꽂혀 있었고 그 사실이 연화의 속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가 문을 두드리자 유씨 부인의 목소리가 담 너머에서 날아왔습니다. 뭘 그렇게 서성여? 네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니? 유씨 부인이 따져 묻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연화 손으로 몰렸고 연화는 자신이 이미 덧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유는 기둥 뒤로 반걸음 물러선 제 어머니 잠깐만요 하고 중얼거렸으나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씨 부인은 창고 앞에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목패가 사라졌습니다. 가문의 약속을 상징하는 물건이니 이건 그냥 분실이 아니에요. 유씨 부인이 또렷하게 선포했을 때 연화는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호인은 창고 문 옆에 빗장을 조용히 살펴보다가 아주 잠깐 눈썹을 찡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멸을 삼키며 방 한켠에 웅크렸습니다. 왜 아무도 내 편을 들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왜 도유는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까가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헛간의 어둠 속에서 연화는 매듭들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가 다시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풀 때가 아니라는 선호인의 말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연화는 젖은 숨을 길게 내쉬며 마음속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돌아가는 문이 아니라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길이다. 비가 그친 틈으로 장터의 첫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고 연화는 그 빛을 보며 아주 작은 결심을 세웠습니다. 누가 창고 문을 밖에서 잠갔는지, 누가 목패를 숨겼는지, 그리고 왜 선호인이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끝내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장터는 비가 그친 뒤라 더 붐볐습니다. 질퍽한 길 위로 나무신이 딱딱 울리고 젖은 천막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지요. 연화는 사람들 틈에 섞여도 어쩐지 한쪽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모른 척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먼저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가장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찝찝해 눌린 옷자락이 축축했고 강바람이 마른 살칸을 스치며 소금기 섞인 냄새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매듭띠를 손바닥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선호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붙어 있어 그 매듭이 마치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쌀가게 앞에서 한 여인이 연화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둥글고 손마디가 굵은 분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유씨 부인네 사람이라더라. 분이 아주머니는 연화에게 가까이 오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거기 손이 떨리네. 사람들 눈은 무섭지 하고 짧게 웃었습니다. 연화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연화가 조심스럽게 묻자 분이 아주머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알아보는 거지. 쫓겨난 사람 눈빛은 다 비슷하거든. 분이 아주머니가 중얼거렸고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겪어본 사람의 결론처럼 담담했습니다. 분이 아주머니는 연화를 쌀가게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솥과 대야가 있었고 쌀을 씻은 물이 희뿌옇게 고여 있었습니다. 속이 타면 물부터 마셔. 뜨거운 말은 못 삼켜도 미지근한 물은 삼켜지잖아. 분이 아주머니가 건네며 연화의 손에 조심히 사발을 쥐어주었습니다. 연화는 사발을 받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매듭띠가 살짝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놀란 연화가 급히 숨기려 하자 분이 아주머니는 눈썹을 가늘게 세웠습니다. 그거 풀지 말라고 했지. 분이 아주머니가 낮게 속삭였고 연화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연화가 숨을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분이 아주머니는 대답 대신 사발에 쌀뜨물을 손끝에 묻혀 매듭띠 끝자락에 아주 살짝 찍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자 두 줄로 엮인 실이 한순간 더 선명해졌고 그 사이로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남긴 듯한 결이 드러났습니다. 연화는 눈을 크게 뜨고 손바닥 위의 미세한 변화에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그냥 장식 매듭이 아니야. 분이 아주머니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실이 두 겹인 건 이유가 있어. 한 겹은 겉으로 보라고 만든 거고 한 겹은 숨기려고 만든 거지. 분이 아주머니는 더 젖지 않게 매듭띠를 살짝 털어주며 너 혼자서 함부로 풀면 길이 아니라 덫이 될 수도 있어. 하고 경고하듯 덧붙였습니다. 연화는 목구멍이 바짝 말라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매듭을 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떠올랐지요. 매듭띠를 손끝으로 문지르면 실이 닿는 곳마다 아주 미세하게 다른 감촉이 느껴졌고 그 감촉이 마치 글자의 획처럼 규칙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손이 좋구나. 분이 아주머니가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면 여기서 굶진 않아. 장터엔 매듭이 필요해. 물건을 묶는 것도 마음을 묶는 것도. 분이 아주머니는 연화에게 작은 삼실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쌀가게 옆에서 하루품을 팔기로 했습니다. 짐을 묶어주고 천막끈을 새로 매고 젖은 자루를 단단히 동여매는 일은 말보다 손이 빠른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반대로 한 번. 연화가 조용히 설명하자 손님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그녀의 속을 조금씩 데워주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분이 아주머니는 연화를 장터 끝쪽으로 불렀습니다. 저기 빈 창고가 하나 있어. 사람들 눈은 많은데 바닥은 덜 차가워. 분이 아주머니가 짧게 말하고는 돌아서기 전에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내가 네 편이라 말하진 않을게. 다만 오늘은 네가 쓰러지지 않았으면 한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창고 구석에 몸을 눕혔습니다. 젖은 옷이 서서히 마르며 비 냄새가 옅어졌고 멀리서 장터의 마지막 노랫가락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녀는 매듭띠를 꺼내 가슴 위에 올려놓고 쌀뜨물이 스친 자리의 실결을 다시 한 번 더듬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글자 같은데. 연화는 그 생각을 품은 채 내일은 단지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낼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장터의 해가 기울자 공기에는 젖은 천막 냄새 대신 볶은 콩과 따뜻한 국물 냄새가 섞여 돌았습니다. 연화는 오늘 번 푼책 몇 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도 쉽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경계가 더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듭띠를 품속 깊이 넣고 숨을 한 번 길게 골랐습니다. 분이 아주머니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연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기서 계속 버티면 내 이름이 장터 바닥에 먼저 깔린다. 분이 아주머니가 낮게 타일렀고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연화가 묻자 분이 아주머니는 사람들 눈을 피해 골목 끝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매듭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말이 아니라 손으로 기록을 읽는 사람들. 연화는 분이 아주머니를 따라 장터 뒤편 작은 공방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등잔불이 실처럼 길게 늘어졌고 안에서는 실을 감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나무 향과 눅진한 풀 냄새가 훅 끼쳤으며 바닥에는 잘 말린 삼실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정돈된 공기에서 오랜 시간 지켜 온 규칙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연담 할머니였습니다. 흰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은 채 연담 할머니는 연화를 위아래로 훑더니 먼저 손을 보았습니다. 손마디가 부드럽네 이래 혹사당한 손이 아니야. 연담 할머니가 짧게 평했고 연화는 대꾸 대신 매듭띠를 조심스레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연화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이 매듭은 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연화가 숨을 삼키며 말하자 연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풀면 증거가 흩어진다 그러면 내 말만 남지. 연담 할머니가 단호히 일렀고 분이 아주머니는 문 옆에서 입술을 깨문 채 시선을 내렸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매듭띠는 단지 도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연담 할머니는 작은 사발에 희미한 쌀뜨물을 떠와 손끝에 아주 조금만 묻혔습니다. 많이 적시면 실이 늘어나 글이 아니라 상처가 남는다. 할머니가 경계하듯 말하며 매듭띠 끝자락을 살짝만 어루만지자 두 겹으로 엮인 속실이 미세하게 방향을 바꾸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매듭이 말을 아끼다가 꼭 필요한 만큼만 입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찾는 건 진실이냐? 아니면 돌아갈 문이냐? 연담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눌리고 싶진 않습니다. 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그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연담 할머니는 길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조건 있는 용서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한 것이지 누가 다시 너를 해치게 허락하는 게 아니야. 연담 할머니는 연화에게 일감을 내밀었습니다. 이 공방은 쉴 곳이 아니라 빚을 갚는 곳이다. 할머니가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 말 끝에는 보호의 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삼실을 받아들고 매듭을 묶기 시작했으며 손끝에서 규칙이 살아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초저녁 바람이 지나가며 천막끈을 흔들었고 그 작은 소리가 연화에게는 아직 세상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다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일을 하던 중 연화는 선호인이 했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새벽에 물을 길었느냐? 그 물길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연담 할머니, 혹시 선호인과 제 아버지가 오래전 약속을 했습니까? 연담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연화를 바라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약속이 없었다면 저 매듭이 내 손에 올 리가 없지. 분이 아주머니가 그제야 입술을 떼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유씨 부인 쪽 사람이라 소문난 건 맞아. 분이 아주머니가 작게 떨며 말했고 연화는 말없이 고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집에서 잃은 게 많아. 그래서 어떤 매듭은 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아. 분이 아주머니가 힘겹게 덧붙이자 연화는 차갑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연담 할머니는 매듭띠를 다시 천으로 감싸며 연화에게 한 가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들고 바로 서당이나 관가로 뛰어들 생각은 하지 마라. 먼저 사람의 눈과 귀를 얻어야 한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렀고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요? 연화가 묻자 연담 할머니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 거기서 말이 통하면 그 다음은 증거가 알아서 걷는다. 그날 밤 연화는 공방 한쪽 구석에서 몸을 눕혔습니다. 나무 바닥의 온기가 등을 지탱해 주었고 등잔불이 벽에 흔들리며 마치 숨결처럼 잔잔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매듭띠를 가슴 위에 올려두고 속실의 방향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줄을 새겼습니다. 나는 돌아갈 문을 구걸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을 길을 만든다. 하지만 창밖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오래 머물다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젖은 흙을 밟을 때마다 낮게 끈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눈을 뜬 채 숨을 죽였고 분이 아주머니도 문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연담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저 매듭을 빼앗으려는 손이 오늘 밤부터 움직일 테니. 연화는 연담 할머니 공방에서 새벽을 맞았습니다. 등잔 심지가 가늘게 타들어가고 나무바닥에서는 은은한 송진 냄새가 올라왔지요. 그녀는 매듭띠를 천으로 감싼 채 가슴에 품고 손끝으로 속실의 방향을 조용히 외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부터는 숨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침 장터가 열리자 사람들의 발소리가 젖은 흙을 다지며 퍼졌습니다. 연화는 공방의 심부름을 핑계로 실과 바늘을 사러 나갔고 그 사이 분이 아주머니는 쌀가게 앞에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도 아끼거라. 분이 아주머니가 낮게 일렀고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그 쫓겨난 며느리가 장터에 숨어서 뭔가 증거를 들고 다닌다더라. 누군가가 수군대자 다른 누군가는 혀를 차며 유씨 부인이 가만두겠냐라고 받았습니다. 연화는 그 말들이 등에 달라붙는 느낌에 괜히 어깨가 뻣뻣해졌습니다. 그녀는 쌀겨 냄새와 젖은 천막 냄새 사이에서 자신이 더는 이름 없는 그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점심 무렵 유씨 부인의 집 하인이 다시 장터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허리춤을 쳐 올리며 사람들을 해치고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매듭띠를 가진 여자를 찾는다. 가문의 물건을 숨긴 죄인이니라. 하인이 소리치자 장군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고 연화의 숨은 순간 얇아졌습니다. 분이 아주머니는 연화를 쌀자루 뒤로 재빨리 밀어 넣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지 마. 소리도 냄새가 된다. 분이 아주머니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고 연화는 자루 사이로 비치는 햇빛 조각만 바라보며 가만히 버텼습니다. 바깥에서는 젖은 신발이 흙을 차는 소리와 하인이 자루를 발끝으로 건드리는 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그때 공방 쪽에서 젊은 사내 하나가 지나가며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연담 할머니, 내 공방 요즘 일손이 늘었다지요. 사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자 하인의 눈이 번뜩이며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고 분이 아주머니의 손등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이대로면 공방까지 위험해진다는 생각이 연화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하인은 공방 쪽 골목으로 들어가려 했고 분이 아주머니는 그를 앞질러 막아섰습니다. 거긴 여자들이 일하는데요. 괜히 소란 피우면 장터 어른들 귀에 들어가요. 분이 아주머니가 웃어 보이려 했지만 웃음끝이 떨렸습니다. 하인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어른들 유씨 부인 말씀보다 큰 어른이 있나라고 내뱉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숨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쌀자루 뒤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골목 끝의 그늘로 몸을 옮겼습니다. 손바닥이 젖을 만큼 매듭띠를 꽉 쥐었고 천 사이로 속실의 단단한 결이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이걸 빼앗기면 내 말은 다시 소문이 된다는 생각이 연화의 눈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 문 앞에 낯선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문고리가 살짝 흔들리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연담 어른 유씨 부인께서 안부를 묻습니다. 하인이 공손한 척 말했지만 그 공손함은 칼집처럼 얇았습니다. 연담 할머니는 문을 조금만 열고 안부는 입으로만 묻는 것이지 발로 들이밀진 않는다며 단호히 끊어 말했습니다. 하인은 문틈 사이로 눈을 집어넣듯 둘러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 있지요. 그리고 매듭뒤도. 하인이 낮게 속삭이자 분이 아주머니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연화는 등잔불 뒤편에서 숨을 고르며 분이 아주머니가 왜 흔들리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지키려는 것은 단지 연화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빚이었지요. 연담 할머니는 하인의 시선을 막듯 문을 더 좁혔습니다. 여긴 장터 공방이다. 가문의 살림방이 아니다. 연담 할머니가 차분히 말하자 하인은 웃음기 없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럼 장터 어른들께 묻지요. 불경한 물건을 숨기는 게 공방 규칙인지. 하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그 발걸음은 내일 다시 오겠다는 예고처럼 무거웠습니다. 문이 닫히자 공방 안 공기가 더 따뜻해진 대신 더 답답해졌습니다. 분이 아주머니는 연화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난 원래부터 유씨 부인 편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집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쌀뜨물처럼 희뿌연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분이 아주머니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신의 조건을 다시 마음속에 세웠습니다. 나는 돌아갈 문을 구걸하지 않아요. 연화가 단정히 말하자 연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가져야 할 건 동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다. 연담 할머니는 낮게 말하며 등잔불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연담 할머니는 매듭띠를 꺼내 놓지 않은 채 그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이 두 겹이면 길도 두 겹이다. 할머니가 말하자 연화는 고개를 숙여 듣고 손끝으로 공방의 새 매듭을 묶어 보았습니다. 나무틀이 끼익 소리를 내고 풀냄새가 은근히 번지는 가운데 연화는 보이는 매듭과 숨은 매듭이 다르다는 걸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내 손에만 두면 사라져요. 소문이 진실을 먹어치울 거예요. 연화가 낮게 말하자 연담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너는 누구 앞에 설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고도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마을 어른들 앞이요. 말이 아니라 규칙이 있는 자리요. 분이 아주머니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거긴 무섭다. 누가 손을 잡아줄 줄 알고. 분이 아주머니가 떨며 말하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잡아주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 이름이 찢기지 않게 세우고 싶어요. 그 순간 연화는 매듭띠를 꽉 쥐며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경계였고 그 경계를 세우려면 빛 아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창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한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무게가 번갈아 바닥을 눌렀습니다. 연담 할머니는 등잔불을 급히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 빼앗으려 할 수도 있다. 연화는 매듭띠를 품고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밖 그림자가 멈춰서자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어라. 그냥 안부만 묻고 가겠다. 문 밖 그림자가 멈춰 선 채로 다시 한번 낮게 눌러 말했습니다. 열어라. 그냥 안부만 묻고 가겠다. 그 목소리는 공손한 껍질을 뒤집어 쓴 위협이었고 공방 안의 등잔불은 그 말에 맞춰 더 작게 떨렸습니다. 연화는 매듭띠를 가슴에 눌러 안고 숨소리조차 바닥에 눌러 깔았습니다. 연담 할머니가 문 가까이 다가가 한쪽 눈으로 틈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안부는 낮에 묻는 법이지. 밤에 문을 두드리는 건 칼이다. 밖에서는 누군가가 웃음을 삼키듯
킥 소리를 냈고 젖은 흙을 밟는 발끝이 문지방 앞에서 부지런히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분이 아주머니는 두 손을 모아쥔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화야,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공방이 먼저 부서진다. 분이 아주머니가 떨며 중얼거렸고 연화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공방이 부서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실이 짓밟히는 게 두려워요. 연화가 낮게 말하자 연담 할머니는 연화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지금부터는 내가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고리가 갑자기 덜컹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 얇은 쇠붙이가 자물쇠 구멍을 긁어대는 소리가 났고 나무문이 미세하게 비틀리며 삐걱거렸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맑아졌습니다.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손바닥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연담 할머니가 문에 등을 대고 단호히 외쳤습니다. 이 집 문은 장터 규칙으로 잠겼다. 내 주인 이름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밖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누군가가 낮게 욕설을 뱉어냈습니다. 이어서 부서 하는 짧은 명령이 떨어지며 어깨로 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바닥에 삼실뭉치가 파르르 떨렸고 등잔의 기름 냄새가 갑자기 진하게 퍼졌습니다. 분이 아주머니가 연화의 손목을 붙잡고 급히 속삭였습니다. 뒤로 창문 쪽으로 연화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매듭띠를 옷 안쪽 끈에 단단히 묶었고 매듭이 피부를 누르는 감촉이 지금이 경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달려왔습니다. 숨이 가쁜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멈춰요. 그만해요. 도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문 앞에 섰고 그는 하인들의 팔을 밀치며 문을 막아섰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더럽히면 어머니가 지키려는 체면도 함께 부서집니다. 도윤이 다급히 쏟아냈습니다. 하인이 도윤을 노려보며 비웃었습니다. 도련님 체면은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도윤은 한숨을 삼키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젖은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턱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날 문은 밖에서 잠겼다고. 도윤이 낮게 내뱉자 하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창백해진 채 문 뒤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윤, 내가 본 걸 말해. 연화가 차갑게 요구하자 도윤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봤어. 누가 빗장을 꽂는지. 그리고 그 열쇠가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도.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끝내 이름은 삼켰습니다. 연화는 도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렷한 목소리로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돌아갈 문을 원하지 않아. 네가 해야 할 건 사과가 아니라 증언이야. 연화가 단호히 못 박자 도윤은 무릎이 꺾일 듯 흔들리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선호인을 쥐고 있어 그분 약점을. 도윤의 말끝은 비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연담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말이 묶이는 법이지. 연담 할머니가 낮게 읊조리자 분이 아주머니가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호인께 약점이 아니라 빚이 있어요. 분이 아주머니가 떨며 털어놓았고 연화는 그제야 분이 아주머니가 왜 늘 내 편이라 말하지 못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도윤은 하인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섰습니다. 돌아가. 내가 어머니께 직접 말하겠다. 도윤이 이를 악물고 말하자 하인은 코웃음을 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련님이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내일 장터 어른들께 불경한 물건이 숨겨졌다고 알리면 끝이지요. 하인이 비수처럼 던지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밖이 잠잠해지자 공방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꺼내지듯 무거워졌습니다. 연화는 가슴에 묶인 매듭띠를 손끝으로 눌러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어른들 자리로 가요. 규칙이 있는 곳에서 말하겠어요. 연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분이 아주머니는 마치 무너질 듯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윤이 연화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연화야, 내가 겁이 났다. 도윤이 쉰 목소리로 고백하자 연화는 눈을 내리깔고 한 박자 쉬어 말했습니다. 겹친 겁은 이해해도 겹친 침묵은 용서가 아니야. 그녀의 말은 차갑되 잔인하지 않았고 도윤은 그 말이 더 아프다는 듯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연담 할머니가 등잔불을 다시 세우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벌이냐? 회복이냐? 연화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회복이에요. 내 이름과 내 경계를 돌려받는 것. 그 순간 공방 밖에서 탕탕 마을을 부르는 목소리 같은 북소리가 멀리서 울렸고 연화는 그 소리에 심장이 더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내일이 아니야. 지금 어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도윤이 숨을 삼키며 말하자 분이 아주머니가 급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을 꺼내 연담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유씨, 부인이 보낸 겁니다. 오늘 밤에 끝내자고. 분이 아주머니가 떨며 말했고 연화는 매듭띠를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멀리서 북소리가 둔하게 울렸습니다. 연화는 매듭띠가 살에 파고드는 것도 잊은 채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달렸고 젖은 흙냄새와 비린 강바람이 목구멍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연담 할머니는 뒤처지지 않게 걸음을 맞추며 낮게 일렀습니다. 숨부터 고르거라. 어른들 앞에서는 숨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린다. 정자나무 아래에는 벌써 등잔불이 여러 점 켜져 있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젖은 도포를 털며 자리를 잡았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연화를 힐끗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손끝이 차가워지자 매듭띠를 한 번 더 눌러 확인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줄 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못 박았습니다. 가운데에는 한 어른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작은 나무판을 탁하고 두드리자 소리가 단번에 잠잠해졌습니다. 향약의 자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는 곳이요. 한 어른이 차분히 선언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등골이 곧게 펴졌고 연담 할머니는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유씨 부인이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젖은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는데도 그녀의 눈빛은 마치 흠 하나 없는 비단처럼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어른들께 누를 끼쳐 송구하오나 불경한 일이 생겼습니다. 유씨 부인이 또렷이 말하자 장터에서 들었던 소문이 그대로 이 자리로 옮겨온 듯 사람들의 숨이 한꺼번에 거칠어졌습니다. 유씨 부인은 연화를 손가락으로 겨누며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제사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에서 가문 약속의 목패가 사라졌고 그날 창고에 들어간 건 저 아이 하나였습니다. 유씨 부인이 냉정히 내뱉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고도 목소리를 낮게 다잡았습니다. 창고 문은 제가 나와 있는 사이에 밖에서 잠겼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덫을 놓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밖에서 하는 기척이 일었고 한 어른은 손바닥을 들어 조용히 눌렀습니다. 연화라 했소. 내 말의 근거가 무엇이오? 한 어른이 묻자 연화는 매듭띠를 꺼내려다 멈추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부로 드러내면 빼앗기거나 찢길 수도 있다는 연담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대신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문빗장과 열쇠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유씨 부인의 입꼬리가 아주 얇게 올라갔다가 다시 굳었습니다. 그 본 사람이 누구인지 증언은 책임을 지는 것이요. 유씨 부인이 단단히 눌러 말하자 연화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봤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답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한쪽으로 쏠렸고 그 틈에서 도윤이 젖은 어깨를 움츠린 채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도윤은 한 어른 앞에 서자 목이 잠긴 듯 몇 번이나 침을 삼켰습니다. 그날 연화가 우물로 물을 길러 간 사이 창고문이 밖에서 잠기는 걸 봤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거세지자 유씨 부인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밖에서 잠겼다 한들 물건을 숨길 시간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도윤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마치 스스로를 붙잡듯 주먹을 쥐었습니다. 열쇠고리의 매듭 장식이 어머니 허리에서 늘 보이던 것과 같았습니다. 도윤이 겨우 말을 이어가자 유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사람들 사이에 숨죽인 탄식이 흘렀습니다. 유씨 부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낮게 경고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선호인은 그제야 사람들 뒤편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빗물과 땀이 뒤섞여 반짝였고 눈동자는 오래된 바닥처럼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선호인이 낮게 중얼거렸지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연화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선호인의 침묵 속에는 여전히 말하면 부서질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어른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단히 물었습니다. 네 말은 창고를 잠근 손이 유씨 부인의 손길과 닿아 있다는 뜻이오. 한 어른이 확인하자 도윤은 입술이 떨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씨 부인은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튼 소리입니다. 겁먹은 아이가 남의 눈치를 보며 꾸민 말이오. 그러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 거칠어지고 등잔불도 흔들리듯 떨렸습니다. 연화는 이 순간이 돌아갈 문을 구걸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저는 벌을 달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이 더럽혀진 걸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연화가 차분히 말하자 한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소,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소. 연화는 목패를 가져간 적이 있어 없소? 한 어른의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연화는 숨이 텄을 듯 했지만 또렷이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 맨 뒤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젖은 치마자락 끝에서 물이 뚝 떨어졌고 손에는 쌀뜨물 냄새가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분이 아주머니가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자 정자나무 아래의 공기가 한순간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분이를 보자 눈썹을 가늘게 세웠고 연화는 매듭띠를 가슴에 더 깊이 눌러 안았습니다. 분이 아주머니가 정자나무 아래로 한 걸음씩 나왔을 때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길게 그림자를 느렸습니다. 깃발 끝자락이 사각 소리를 내며 스쳤고 갓 끓인 차에서 올라오는 김 사이로 먹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들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분이의 얼굴을 찌르듯 바라봤고 연화는 숨을 삼킨 채 가슴께 매듭띠를 더 깊이 눌러 안았습니다. 제가 유씨 부인 곁에 붙어 산 건 맞습니다. 분이 아주머니가 떨리는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서 본 것까지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어른을 향해 두 손을 모아들며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 규칙대로 사실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한 어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연화가 가진 매듭띠, 그건 장식이 아닙니다. 분이 아주머니가 낮게 말하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매듭은 풀어 읽는 게 아니라 젖혀 읽는 겁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조심스럽게 청했습니다. 쌀뜨물 한 사발만 빌려주십시오. 물을 들이붓진 않겠습니다. 누군가 급히 사발을 가져오자 연담 할머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연화가 매듭띠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리자 분이 아주머니는 손끝에 쌀뜨물을 아주 조금만 묻혔습니다. 여기 속실이 두 겹으로 지나가는 자리요. 분이 아주머니가 속삭이며 매듭 끝을 가볍게 스치자 실결이 서서히 살아나며 숨은 방향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고 유씨 부인의 손가락이 치맛자락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실이 한 번 꺾이는 곳마다 뜻이 있습니다. 분이 아주머니가 떨면서도 또렷이 설명했습니다.
거실은 누구나 보게 만든 길이고 속실은 약속을 숨긴 길이지요. 그녀는 매듭띠를 완전히 풀지 않은 채 드러난 결을 따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 어른과 연화의 아버지 사이 두 사람 이름이 엮여 있습니다. 정자 아래 공기가 순간 더 무거워졌고 선호인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습니다. 분이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 큰 비에 강이 넘쳤을 때 연화의 아버지가 서 어른을 살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떨며 매듭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서 어른이 약속했지요. 그 집 자식이 억울하게 누명 쓰면 증거를 남기겠다고. 유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허튼 재주로 사람을 속이지 마라. 유씨 부인이 차갑게 내쏘자보니 아주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속일 줄 알았다면 저는 오늘 여기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창고 문을 밖에서 잠근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등잔불이 더 크게 흔들리는 듯했고 도윤의 어깨가 푹 꺼졌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칠보기가 빗장을 꽂았습니다. 분이 아주머니가 단호히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고리에 달린 매듭 장식은 유씨 부인 허리에서 늘 흔들리던 것과 같았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맞받았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밖에서 잠기는 걸. 유씨 부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목을 냈다. 분이 아주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패는 그날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녀가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유씨 부인이 정리한다며 전날 밤부터 손을 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전날 하는 탄식이 퍼졌고 한 어른이 단호히 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목패가 어디 있는지 말하시오. 분이 아주머니가 낮게 답했습니다. 사당 뒤 탑칠 상자 및 누가 숨기기 좋은 자리입니다. 사람 둘이 등불을 들고 달려갔고 잠시 뒤 비에 젖은 상자 하나가 정자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작은 목패가 모습을 드러냈고 사람들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고도 웃지 못하고 다만 가슴 속에서 굳게 매어있던 매듭 하나가 풀리는 듯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어른이 나무판을 다시 탁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향약은 죄를 묻되 다시는 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게 한다. 그는 유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유씨 부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연화의 이름을 더럽힌 말을 거두고 마을 앞에 사과하시오. 이어서 도윤에게도 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침묵의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 창고, 열쇠와 제사, 물품 관리에서 손을 떼시오. 유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한 어른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유씨 부인은 제사 물품 관리 권한을 박탈당하고 새 관리인을 두겠다. 그는 끝을 맺었습니다. 연화의 명예는 회복되고 그녀가 원한다면 이 마을에서 당당히 생업을 이어갈 권리를 인정한다. 연화는 매듭띠를 손바닥에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벌을 더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는 제 경계를 넘지 마십시오. 그때 선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와 비에 젖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매듭띠 가장자리에서 떨렸고 바람이 깃발을 스치며 사각 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오. 선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자 도윤이 본능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호인은 도윤을 바라보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도윤아, 너를 살릴 수도 너를 끊을 수도 있는 마지막 진실이 있다. 정자나무 아래에 등잔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선호인은 도윤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살릴 수도 끊을 수도 있다던 말은 칼이 아니라 길을 고르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연화를 붙잡으면 또 다른 상처가 된다. 선호인이 낮게 일렀고 도윤은 젖은 손바닥을 비비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윤이 쉰 숨으로 묻자 선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뒤의 공기가 맑아져 젖은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건 용서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침묵으로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것이지. 선호인이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붉어지자 선호인은 더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꺼냈습니다. 유씨 부인이 나를 준 건 약점이 아니었다, 빚이었다. 선호인이 중얼거렸고 그 말 끝에는 오래된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그 빚을 숨기느라 내 아내의 억울함까지 함께 숨겼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선호인의 고백을 듣고도 즉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듭띠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손끝으로 매듭의 단단함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따뜻한 기름 등 냄새와 젖은 흙내가 섞인 자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갈 문을 청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연화가 또렷이 못 박자 선호인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연화야, 네가 원하는 회복을 내가 늦게라도 돕겠다. 선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청하듯 말했지만 그 청은 눈물의 장사처럼 과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한 박자 쉬고 단정히 대답했습니다. 도움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계는 제가 세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바람이 등잔불을 살짝 흔들고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담 할머니 공방에는 볕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실뭉치에서 마른 삼냄새가 났고 나무 틀은 끼익하는 익숙한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손등에 남은 어제의 습기를 닦아내며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살기로 했습니다. 강가 가까운 곳, 물 한 개가 얇게 깔리고 새소리가 먼저 도착하는 자리였습니다. 분이 아주머니는 연화에게 쌀 한 대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내가 너 편이라고 크게 말한 적은 없지. 분이 아주머니가 멋쩍게 웃으며 중얼거렸고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말보다 행동이 더 무겁다는 걸 이제 알아요. 연화가 조용히 답하자 분이 아주머니는 그제야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선호인은 며칠 뒤 공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연화야,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의 약속을 갚는 것이라 생각해라. 선호인이 낮게 일렀고 그의 손에는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제사 물품의 출납과 열쇠 관리가 적혀 있었고 그동안 누구 손이 가장 자주 움직였는지 조용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받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런 건 소리치며 이기는 게 아니군요. 연화가 속삭이자 연담 할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받았습니다. 그래, 사실은 늘 이렇게 조용히 쌓이지. 연담 할머니가 낮게 웃으며 연화의 손에 바늘과 실을 다시 쥐어 주었습니다. 도윤은 그 뒤로 연화를 찾아와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의 새벽을 열며 공방 앞 물동이를 채우고 젖은 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모래를 뿌리고 노인들이 드나드는 길목의 돌을 고르게 다져 놓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을 바치는 일이라 생각했어. 도윤이 조용히 고백하자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고도 그 말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유씨 부인은 더 이상 제사 물품을 손댈 수 없게 되었고 마을의 규칙 앞에서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변화를 승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구수한 국 냄새와 따뜻한 밥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되찾은 것이 단지 체면이 아니라 숨쉬는 자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갖는 일, 그것이 가장 큰 회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부드럽게 누렇게 기울 때 선호인이 강가의 작은 방에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뜨거운 차를 내어드렸고 찻잔이 손바닥을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 게 아니라 늦게나마 빚을 갚았을 뿐이다. 선호인이 중얼거리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아도 되는 빚을 끝내 갚아주신 게 고마워요. 연화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연화는 매듭띠를 꺼내 그동안 풀지 않았던 마지막 매듭 하나를 천천히 새로 맸습니다. 한 번은 단단히, 한 번은 부드럽게 손끝에 힘을 달리하며
묶었습니다. 이 매듭은 누군가를 묶는 매듭이 아니라 제가 넘어가지 않을 선을 기억하는 매듭이에요. 연화가 낮게 말하자 연담 할머니는 멀리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면 강바람이 창호지를 살짝 흔들고 물결 소리가 이불 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등잔불을 낮추고 오늘 묶었던 매듭을 하나씩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침묵 때문에 나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짐은 복수의 뜨거움이 아니라 잠들기 좋은 온기로 가슴에 남았습니다. 도윤은 어느 날 공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연화야, 네가 정한 경계를 존중하겠다. 도윤이 떨리는 숨으로 속삭이자 연화는 문턱을 넘지 않고도 대답했습니다.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과야. 바람이 실뭉치를 살짝 굴렸고 나무틀이 조용히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연화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결말이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시작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밤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작은 불씨 하나를 마음에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매듭을 풀지 않고도 읽어내는 법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